발리야, 아빠 연구실 가자. 산책하고. 안녕하십니까. 출근 브이로그입니다. 지금은 아침 7시고요. 오늘은 상담 분석이 없는 날이고, 연구실에서 글 쓰고 수업 준비하고 연구하는 날입니다. 연구하는 날은 제가 키우고 있는 발리, 강아지 발리와 함께 출근합니다. 근데 출근하기 전에 항상 산책을 하죠. 산책을 하는데 저는 주로 생태공원, 한강난지공원, 대덕생태공원 이쪽으로 출근을 합니다. 산책을 합니다. 있습니다. 그쪽으로 산책을 가는 이유는 뭐 거리가 좀 있기는 하지만 사람이 없고 조용하기 때문에 우리 강아지가, 우리 발리가 편안하게 산책을 할 수 있어서 보통 그쪽으로 갑니다. 아무래도 양목견이기 때문에 발리가 다른 움직이는 사물, 움직이는 차, 기차 이런 것들을 보면 짖고 달리는 경향, 그런 습성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조용한 곳으로 가서 산책을 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네요. 우리 개는, 발리는 셔틀랜드 쉽독, 견종이 셔틀랜드 쉽독이기 때문에 추위에는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쪽 실제 기후가, 환경도 척박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것서 양목견으로, 양머리견으로 만들어진 개이기 때문에 추위, 바람, 뭐 비바람 이런 거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흔히 셔틀랜드 쉽독이라고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보더콜리하고 습성은 유사한데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죠. 그런데 보더콜리보다는 좀 작고, 그리고 우리 흔히 콜리라고 알고 있는 털이 길고 대형견인 그 견종보다는 작고, 그래서 뭐 들리는 바에 의한다면, 어떤 썰에 의한다면 셔틀랜드에서 대형견으로 양목을 시키다 보니까 사료를 많이 먹게 되어서, 그래서 사료를 좀 적게 먹을 수 있는 중형견으로 개량을 한 견종이 셔틀랜드 쉽독이라고 합니다. 자, 고고고 가. 빨리 앉아. 빨리 앉아. 옳지. 빨리 손 주세요. 옳지. 이쪽 손 주세요. 옳지. 옳지. 가자. 옳지.
빨리 서울 갈까요? 아빠 연구실 갈까요? 그럼 뛰어 뛰어. 자 빨리 타. 자 하우스 빨리. 옳지 알지. 자 산책을 다 끝냈고 발리는 케이지에 들어갔습니다. 본격적으로 연구실로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강변북로에는 차들이 많이 있네요. 차가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굉장히 서행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여기서 상수동 연구실까지 막히지 않은 때는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이 정도 막히면 한 40분, 45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총 출근 시간이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 합치면 1시간 정도 되는 거죠. 월요일은 이렇습니다. 월요일은 굉장히 막힙니다. 자 지금 강변북로에 들어섰는데 차들이 굉장히 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쪽 창으로 보이시죠? 차들이 굉장히 서행하고 있어서 뭐 운전하면서 이야기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출근길에 제가 사실은 일어나면서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드릴까 이런 생각을 했다가 이런 주제는 어떤가라는 내용을 꼽아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제가 강연을 할 때, 강연을 하기도 하고 또 대학에서 강의할 때에도 그랬고 최근에도 어쨌든 강의를 하면서 자주 듣게 되는 질문, 아주 젊은 분들로부터 20대 분들이죠.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이 있어서 그 부분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제가,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인문학자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꽤 받습니다. 저 역시 평생을 인문학자로 살아왔고 지금 50대 중반으로 나아가는 이 나이에도 계속 인문학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인문학자라는 것은 정년이 없지 않습니까? 대학 교수분들이라 해도 대학 교수 정년 60대 중후반이죠. 대학 교수 정년이 끝난다 하셔도 사실은 인문학자로서의 삶이 끝나는 건 아니니까 인문학자는 젊은 시절에 어떻게 되고 중년의 시절에는 어떻게 삶을 이어나가고 또 노년의 시절에는 어떤 삶을 이어나가는지, 인문학자는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죽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 연구실까지 제 생각에는 가는 시간이 앞으로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 30분 정도의 시간에 그 얘기를 한번 하면서 운전하고 가면은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저도 재미있고 여러분도 재미있게 들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문학자는 어떻게 되나요? 물론 다양한, 일단 되는 방법은 뭐 다들 아시죠. 인문학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뭐 대학에 가서 인문학과에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인문학과에 등록을 해서 공부를 시작하죠. 뭐 인문학에는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대표적인 인문학은 뭐 철학, 사회학, 정신분석학, 심리학 뭐 이런 것들이죠. 사실 많은 것들이 인문학이긴 하죠. 법학도 인문학이고 인문학인데, 저는 저의 영역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철학을 통해서 인문학을 시작했고 예술학을 통해서 인문학을 시작했죠. 그리고 정신분석학을 통해서 박사학위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그러니까 제 영역 안에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없는 학과들이죠. 왜냐하면 그런 학과에 들어가면 사실은 문과 중에서도 문과라고 할 수 있으니까 취직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인문학자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은 취직할 마음은 없는 분들이죠. 인문학자는 취직하는 게 아닙니까? 물론 인문학자가 취직할 수 있는 한정된 곳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대학 교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연구원이 된다든지. 자,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에서 특히 대학들이 소멸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학 중에서 가장 먼저 소멸하는 학과들이 그런 철학이나 이런 학과들이죠. 인문학과들이죠.
그러니까 대학 교수가 되어서 인문학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실은 대학 교수를 꿈꾸면서 그 철학과 사회학과 뭐 심리학과 이런 학과에 진학하기도 하시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인문학자가 된다는 건 그렇게 대학에 들어가서 일단 공부를 시작한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약 600m 앞 시속 90km 고정형 박사학위를 받게 되죠. 인문학계라는 곳은 다른 곳과는 좀 다르게 박사학위를 받는 것을 기본적인 루트로 생각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던 아니면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던 인문학과에 입학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것으로 이렇게 자신의 커리어를 시작을 하는데, 자, 이건 이제 박사학위 받은 다음에는 보통 국내에서는 시간 강사부터 시작하죠. 이 과거의 루틴입니다. 과거의 루틴. 저도 시간 강사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었는데 요즘에도 시간 강사라는 표현을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뭐 비정규 트랙의 뭐 교수 뭐 이런 식으로 불리우는 것 같은데, 경임 교수 아니면 뭐 계약직 교수 뭐 어쨌든 그런 종류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과거에는 다 시간 강사라고 불렸었어요. 그런데 자, 그런 다음에 시간 강사가 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시간 강사까지는 잘 가요. 대학 박사 논문을 마친 다음에 시간 강사까지는 잘 가는데, 그 다음이 좀 힘들었던 거죠. 대학 교수 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였으니까. 그리고 지금 더욱더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일단 그런 식의 루틴으로 가는 그 과정은 뭐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른 트랙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트랙. 그러니까 이런 질문 하신 분들이 있죠. 인문학자가 되려면 꼭 교수가 되어야 합니까? 인문학자가 되려면 꼭 인문학과를 나와야 합니까? 뭐 예를 들면 저는 체대를 나왔는데 인문학자 될 수 있어요? 뭐 이런 질문들. 저는 물리학과를 나왔는데 인문학자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규적인 트랙을 통해서, 루틴을 통해서 교수가 되고 인문학자가 되어서 뭐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미 그 과정 안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언을 드릴 게 없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그렇지 않은 트랙을 통해서 인문학자가 되고 인문학자로서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인문학이라는 게 무슨 엄청난 부자들이 재벌 2세가 하는 그런 게임은 아니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인문학자로서 먹고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 이래요. 일단은 그 자신의 분야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인문학의 분야. 인문학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인문학 분야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철학이 가장 대표적인데, 철학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럼 인문학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철학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인문학자가 되어서 인문학을 공부하고 자신의 분야, 그 안에서도 자신의 분야를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그 분야에 전 세계 1인자는 아닐지라도 국내에서 그 분야, 예를 들면 하이데거, 뭐 아니면 알랑바듀, 아니면 뭐 미셸 푸코, 뭐 어쨌든 그 분야에 전문가가 되는 게 중요하죠. 그게 뭐 20대에 될 수도 있고 30대에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생을 노력해서 될 수도 있는 것이긴 한데, 어쨌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는 그 다음인 거죠. 왜냐하면 그게 되어야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분야의 전문가, 유일무이한 전문가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일무이한 전문가가 된다는 게 1등이 되라는 게 아니고,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독특한 존재들이니까, 개별적인 존재들이니까, 자신이 살아온 삶과 자신이 경험했던 일상들을 녹여내어서 자신의 독특한 관점을 세우고 그 독특한 시각으로 자신의 전문 분야를 바라보게 된다면 사실은 그 분야에서는 유일무이한 학자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긴 할 텐데, 도서관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내셔야 하겠죠.
그래서 그 분야에 자신만의 독특한 목소리로 그 철학, 그 인문학의 그 분야를 말할 수 있는 사람, 빨리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인문학자로서의 사회생활을 해 나가야겠죠. 그 사회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일단 먹고 산다라는 것인데 자신이 독특한 시각으로 연구했던 그 분야에 대한 텍스트를 쓰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글을 써서 출간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출판사에 제안을 해서 출판을 하든지, 근데 요즘 출판사들이 책을 잘 안 내주죠. 뭐 예를 들면 뭐 철학책과 같은 것은, 그것도 알려지지 않은 작가의 책은 출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출판사들도 다 불경기라고 항상 볼멘소리를 하고 있으니 누가 알려지지 않은 작가의 책을, 그것도 철학책을 출간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출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출판사 이곳저곳을 문을 두드려 보면서, 메일을 돌려보면서 자신의 책을 내어달라라고 설득을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시각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출판사에서 책을 내주지 않을 경우에, 그럴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도 제 책을 첫 책을 출간할 때에도 굉장히 여러 출판사를 컨택해서 사실은 마음 졸이면서 그 답장 메일을 기다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쉽진 않은 거죠. 그것도 아주 젊은 인문학자가 자신의 공부 영역에서 새로운 시각을 통해서 그 영역을 새롭게 분석하고 해석해내고 있었다 해도 그래도 그 책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지는 않으니까 출판사를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예전에는 사실은 쉽지 않았던 일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새로운 길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길 중에 하나가 블로그와 유튜브입니다. 저는 이 유튜브라는 세계를, 저도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고 지금 유튜브 컨텐츠를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유튜브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현실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나이 많으신 학자분들은 유튜브의 세계, 컨텐츠가 소비되는 세계, 이런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자신을 거리두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나름 설득력이 있는 존중할 만한 비판적인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런데 어쨌든 유튜브는 그런 생각을 하건 말건 간에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주요한 소통의 통로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의미에선 좀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자면 상당히 나름 민주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소통의 통로들이죠. 물론 비판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콘텐츠는 소비될 수 있는 콘텐츠만을 선택받도록 하는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결국 이 세계의 의견들, 오피니언들을 통제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좌파적인 생각이고 저도 좌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아주 많은 공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그 유튜브를 거부할 것인가, 그렇다고 그 유튜브라는 통로의 채널을 외면할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이긴 한데, 저는 외면하지 않고 그 안으로 뛰어드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유튜브 콘텐츠를 찍고 있고, 제가 하는 대부분의 모든 강의들은 2년이 지난 뒤에, 유료 강의였던 것들은 2년이 지난 뒤에 무료로 유튜브에 공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선택을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인물은 바로 알랑 바디우예요. 제가 자클 학강 다음으로 많이 연구하고 존경하고 있는 철학자 알랑 바디우입니다. 알랑 바디우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극단적인 공산주의자죠. 자본주의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뭐 100년 안에 이 세상은 공산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극좌파 인물인데, 어쨌든 그런데 그 알랑 바디우가 유튜브 채널에 사실은 많은 콘텐츠를 올리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본인이 그 콘텐츠를 제작해서 올리지는 않지만 바디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바디우가 했던 강의들을 유튜브 공간에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유튜브라는 어쨌든 이 인터넷 커뮤니티의 공간을 외면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알랑 바디우가 강의하고 있는, 알랑 바디우는 이제 과거에는 파리팔 대학에서 학장으로 있던, 철학과 학장으로 있던 인물인데
지금 뭐 스위스에 있는 아메리칸이 아니죠. 유러피안 그레주에이트 스쿨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또 했던 많은 강의들이, 영어로 했던 강의들이 유튜브 콘텐츠로 무료로 공개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유튜브라는 현실과는 사실은 손을 잡는 것이, 꼭 손을 잡는다, 그 동의하기 때문에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루틴을 사용하는 것이 결국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철학자의 선택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유튜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유튜브에 공개하는 콘텐츠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 젊은 인문학자가 자신의 책을,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오피니언을, 자신의 텍스트를 써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지의 그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와중에서 유튜브라는 선택지를 말씀드린 이유는, 많은 지금 좌파적 철학자들 역시 그러하듯이 유튜브라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름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책을 쓰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생각을 연구한 그 생각의 수준이 그 어떤 집적도가 대단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독특하다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삶의 여정들을 반영하는 철학적 연구, 정신분석적 연구, 혹은 사회학적 연구, 어쨌든 개인적인 분야의 연구라면, 그 사람의 독특한 인생관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이념이라면, 사상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렇다면 그것을 책으로 출간할 기회가 없다면 유튜브 공간에서 강의를 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강의를 하거나 자신의 쓴 텍스트를 읽거나 자신의 쓴 텍스트에 기반해서 이야기를 해보거나 혹은 소통을 하는 것. 자, 이게 또 다른 출간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고대 그리스의 서구 철학의 시작을 알렸던 소크라테스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을 혼자 간직하지 않고 자신이 생각했던 것을 광장으로 나아가서 대중들에게 이야기하고 연설하고 토론하고 공유했던 것처럼, 바로 그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아고라, 그 광장이라는 곳을 우리는 유튜브의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쨌든 웹상의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공간 안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문학자가 되는 거예요. 책을 출간했으면 더 좋겠지만 책을 출간 못했다 해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철학자이고 저는 인문학자인데 그 철학적인, 인문학적인 컨텐츠를 공유하는 곳은 뭐 어떤 채널입니다. 유튜브의 어떤 채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인문학자로서의 사회적인 삶을 시작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굳이 대학에서 자리를 잡지 않는다 해도, 굳이 어떤 학교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지 않는다 해도, 자, 그렇게 해서 자신을 알리게 되면 그 독특한 사고방식과 그 독특한 삶의 방식과 그 독특한 연구의 방식에 흥미를 갖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강의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게 유튜브 상에서의 강의를 듣게 되는 것이건, 아니면 오프라인 상에서 그 사람이 개설하는 어떤 개인 아카데미적인 공간에서의 강의를 듣게 되는 것이고, 그 개인 아카데미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과거에는 뭐 철학 아카데미, 말과학 아카데미, 그다음에 뭐 다중지성의 정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저도 그곳에서 강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말과학 아카데미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강의를 했었죠. 그런 곳에서 일단은 인문학자로서의 그 많은 돈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인문학자로서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자신의 연구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게 충분치는 않겠지만 뭐 다른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도 해야만 한다면 해야 하겠지만, 어쨌든 자신이 강의한 내용, 자신이 썼던 텍스트, 자신의 사상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서 삶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경험, 그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삶의 철학자이고 삶의 인문학자인 것이죠. 연구는 별로 하지도 않고 독특한 사고방식도 없으면서 어떻게 대학의 자리를 얻어서 대학으로부터 월급을 받아가면서 연금까지 받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수들은 저는 진정한 인문학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정한 인문학자는 자신의 연구의 성과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공개해서 그걸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풍요롭지 않을 수 있을지라도, 그리고 영원히 그럴 수 없을 거라는 전망이 확실하더라도 자신이 정신적으로 노동했던 자신의 사상, 자신의 연구의 결과물들로 돈을 벌어서 살아가는 것, 열심히 그렇게 사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인문학자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문학자가 되는 거죠. 유튜브라는 채널을 예로 드렸지만 다른 많은 채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많은 트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 이게 인문학자가 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건 너무 피상적인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의 삶이 그랬고 물론 저는 인문학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신분석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신분석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생활을 해나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제가 40살이 될 때까지, 38세, 39세가 될 때까지 약 600m 프랑스에서 시속 80km 공부를 단속 했는데, 구간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랑스에서 유학 생활을 했고 박사학위까지 받는 그 여정 동안 저는 계속해서 15년간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을 이어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에는 근거가 있다라는 거죠. 저 나름 역시 여러 가지 거친 일들을 해가면서 주요하게 제가 했던 일은 프랑스에서 잠깐 엮기로 샌다면 프랑스에서 제가 주요하게 했던 아르바이트는 시속 80km 배달 단속 일이었어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을 굉장히 잘합니다. 지금도 운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프랑스에 있는 파리에 있는 한인 마트, 한국인이 하고 있는 상점에서 차로 그 물건을 시키면은 그 물건을 시킨 사람들의 집까지 그 상품을 배달해 주는 일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래서 제가 파리의 지리도 굉장히 잘 알고 운전도 굉장히 잘하죠.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일주일에 3일은 일하고 4일은 공부하는 그 패턴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를 했고 나름 만족스러운 결론을 얻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인문학자가 되려는 욕망이 있다면, 그 인문학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텍스트를 읽으면서 정말 기쁘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사상을, 개인적인 의견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에 욕망을 느끼신다면, 그걸 기쁨으로 삼고 계신다면 사실은 굉장히 기쁜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인문학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요즘 세상에 무슨 인문학자냐,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AI가,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있는데 인문학의 세계도 인문학자라는 지식기술자도 사실은 이제 사라져가는 것 아닌가. 평균 시속 80km 단속 구간 주행 챗GPT가 다 해주는 세상인데, 500m 앞 챗GPT가 책을 80km 쓰는데 단속 구간입니다. 인문학이 사실은 인문학자가 책을 써서 챗GPT가 쓰는 책과 경쟁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또 다른 주제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인문학자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인문학자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지금 주제로 넘어가게 됐는데, 저는 살아남을 수 있고 오히려 미래에는 바로 인문학자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의 신념이에요. 왜냐하면 챗GPT가 사람과 경쟁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은 지식의 영역이에요. 사실 챗GPT가 알랑바디에 대한 논문을, 책을, 해설서를, 강해설을 써줘 라고 우리가 명령을 하면 챗GPT는 24시간 돌아가면서 인공지능은 그것에 대한 정교한 책들을 써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챗GPT는 현실에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인간과 인공지능이 구별되는 것은, 인간은 현실에서 삶을 살아가고 감정을 느끼고 매일매일의 고통과 환희와 기쁨을 느끼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책을, 누군가가 쓴 책을, 누군가가 쓴 텍스트를, 누군가가 말하고 있는, 강의하고 있는 사상을 듣고 공감할 때에는 그게 단지 지식의 수준에서 정교하기 때문만은 아니고
저 사람은 저런 사상을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갖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전의를 일으키고 우리는 그것에 동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봇이 만들어낸 사상은 사실은 현실과 단절된 사상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사실은 단순한 사고방식이고 단순한 개념이라 해도 정교하지 않은 사고방식이고 의견이고 오피니언이라 해도 그 의견이 한 사람의 인생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뽑아져 나온 추출되어 나온 것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깊은 공감과 환상을 깊은 전이의 환상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공지능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공지능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컴퓨터의 세계 안에서 0과 1이라고 하는 조작을 통해서 전개되는 그야말로 관념 그 자체의 세계일 뿐이지 현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배울 것을 말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혹은 그 사상을 가지고 현실의 삶을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등장하면 이제 더 이상 인문학이라는 것이 사라지지 않을까, 예술의 영역, 소설의 영역, 문학의 영역, 철학의 영역이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주식을 분석한다든지 어떤 약품과 관련된 화학 공식을 분석한다든지 이렇게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곳, 효율성을 추구하는 곳에서는 인공지능이 모든 면을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회사에서 뭐 어떤 서류를 분석하고 마켓의 동향을 분석하는 이런 영역에서는 인공지능이 모든 걸 장악하게 될 테지만 나머지 영역, 예를 들면 철학과 예술의 영역에서는 우리는 더욱더 인공지능이 아닌 사람의 생각을, 사람이 한 생각, 사람이 이야기해주는 개념들에 귀를 기울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삶을 살고 싶으니까. 삶을 살아서 그 삶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구성해왔던, 자신의 인생을 하나하나 쌓아왔던 사람의 피와 땀이 섞인 목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한다 해도 철학의 세계는 그리고 예술의 세계는 존속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저의 신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더 그런 영역이 강화되기 시작하겠죠. 모든 것들이 다 인공지능에 의해서 명령되는 세계에서 인간의 목소리, 인간의 지혜를 듣고 싶다는 욕망은 더욱더 증폭될 수 있는 문제이니까. 자,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다 왔는데요. 강변북로를 빠져나가서 도시고속도로 빠져나가서 합정역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 브이로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인문학자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또는 모레 퇴근길 브이로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발리야, 다 왔다. 알지. 자.